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여름은 한창 무르익어 갑니다. 8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이제 올해 달력도 몇 장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매번 한 달 미리 예약을 해주는 비즈니스에서는 이미 9월달 예약이 거의 다 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앞서 예약을 채우다 보면 정말 1년이 더 빨리 지나가는 듯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할로윈에 땡스기빙이 올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연말이 올 것이라면서 같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정도 한국을 다녀올 것이라는 친구가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힘들어? 스케줄 잡아 가면 되지 하는 친구 말에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도 없지만 반대로 결코 쉽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오늘의 답은 캘리포니아 올림피언스, 비즈니스 클래스, 보잉, 마이클 블룸버그, 그리고 워터 필터입니다. 지난 주말 드디어 파리 올림픽에 마침내 막을 내렸죠. 역시 미국은 이번에도 1등 위치를 고수했네요. 마지막 구기 종목 미국 여자 축구팀이 브라질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고요. 또 농구에서는 공교롭게도 남녀 모두 결승에서 주최국인 프랑스를 만나 두 경기 모두 승리해서 금메달을 땄죠. 이 중에서 여자 농구 결승은 단 한 점 차로 승리해서 극적인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축구팀 멤버 중에 5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이고요. 또 미국의 비치 볼리볼 선수 4명 선수 모두 캘리포니아 출신, 그리고 여자 수구죠. 워터폴로 선수 13명 중에 11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번에 출전한 미국 선수 594명 중에 123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20%보다 높은 것이죠. 여기다가요. 이 딜런 카터라는 선수는 트리니다드 국적으로 출전했고, 에마 말라부요 선수는 필리핀 체조 선수, 또 에나 쉬바하라 일본 탁구 선수 경우 모두 캘리포니아 출신이면서 다른 국적으로 출전한 선수인데 이 선수들은 제외된 숫자죠.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캘리포니아 출신 이 올림픽 선수 숫자는 더 높을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에 이번에 캘리포니아 출신 선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내보낸 국가는 단 2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캘리포니아보다 적은 숫자 선수를 내보낸 국가들이죠.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국제올림픽 역사협회 회장인 데이비드 월렌친스키 씨는 말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온화한 기후라고 날씨라고 합니다. 거기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대학들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도 UCLA, USC, 스탠포드 대학에 오고 싶어하는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런 곳들에는 좋은 선수들의 좋은 코치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 롤 모델 효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주나 버먼주 같은 주에 살면서 자랐다면 스포츠에 우러러보는 사람이 결코 올림픽 출전 선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장하다 보면 주위에 올림픽을 가게 자극을 받을 롤 모델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거대한 캘리포니아 인구 숫자도 한몫합니다. 미국 전체에서 최고 인구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3,950만 인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뒤따라오는 2위인 텍사스주보다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더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주 안에 하이스쿨 안의 운동선수 숫자만 봐도 이 숫자는 와이오밍주나 버먼트, 알래스카, 노스다코타 주 안에 사는 주민 전체 숫자보다 높은 것이었습니다. 전 UCLA 대학의 육상 트랙 코치였던 밥 라슨 씨는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형도 한몫한다고 강조를 하면서요. 운동선수들이 이 C-레벨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또 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마운트 위트니 경사에서도 트레이닝이 가능한 곳이라는 지적이죠. 거기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 다양한 최고 레벨의 훈련 시설들, 이 퍼실리티들에서 능력 있는 이 선수들을 일찌감치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최첨단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스 클럽에서부터 미들스쿨, 하이스쿨 프로그램들로 연결되면서 어린 선수를 일찌감치 발굴한다는 것이죠. 사실 라슨 코치도 2004년에 올림픽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디나 드로신 선수를 이 대학팀에서 키운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 안에는 좋은 코치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학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운동선수들과 운동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많은 대학들, 명문 대학들이 스포츠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파리 올림픽에 60명을 보냈고요. UCLA는 40명, 또 USC에서는 66명을 파리에 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스포츠 파워 대학이 아닌 UC 얼바인 같은 데서도 4명이 파리에 갔고 산타바바라 시티 칼리지에서도 1명이 파리에 미국 대표로 다녀온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애틀레틱 디렉터인 버나드 뮤어 씨는 말합니다. 우리는 올림픽 선수 배출하고 국제 무대 경쟁에 엄청난 무게를 두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만약에 스탠포드 대학이 하나의 국가였다면 메달 순위로 본다면 지난번 도쿄올림픽에서 11위 그리고 리오 올림픽에서 12위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의 상당수 동료 대학들도 우리와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걸로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키네지올로지 마크 다이리슨 교수는 말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올림픽 선수 배출의 파워하우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것의 시작을 거의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캘리포니아는 풍부함, 패션, 연예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인데요. 그런 상황에 1932년 LA 첫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때 개최 스타일이나 질적인 면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최첨단 이벤트를 장식한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LA 브랜드의 스포츠가 일부가 된 것이고 그때 올림픽 이벤트를 두고 할리우드 영화 산업계는 이것을 뜨겁게 홍보시켰고 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게임스를 글로벌 오디언스에게 선보인 것이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 호황을 맞이하면서 주택들이 교외로 옮겨나가고 뒷마당에 풀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캘리포니아 라이프스타일 아이디어를 전국에 퍼뜨리고 인기 절정에 오르게 만든 것이죠. 역사적으로 미국 수영선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주 출신이라는 것 절대 무리가 아니죠. 거기다 최근 들어 올림픽 이벤트가 추가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종목들을 보면 스케이트보딩, 비치 볼리볼, 테이블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서핑 이 모두 캘리포니아 컬처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들이죠. 방금 말한 종목들을 이번 파리에 참여한 미국 선수들 44명 중에 이 중에 30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또 다른 요소를 보면 선수들 뒷배경을 보면 종합적으로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이들의 부모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뛰고 능력 있는 자녀들을 5개, 6개 스포츠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경쟁시킨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적중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을 부모가 푸시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미국 여자 축구 국가팀 축구팀 멤버 트리니티 라드만은 아버지가 너무 유명한 시카고 불스의 우승 챔피언 데니스 라드만이죠. 바로 뉴포트 비치 태생인데 좋은 기후에 1년 내내 운동이 가능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린 4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이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의 탤런트 있는 어린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일찌감치부터 시작한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것이 선수들이 한층 더 강하고 빠르고 건장하고 스포츠를 하기 너무 좋은 환경만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쟁 레벨이 다른 곳보다 몇 배 더 강하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가 하나의 국가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다면 10등 안에 쉽게 들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한국 다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가는 것처럼 이것도 장거리 노선 비행기죠. 이렇게 10시간 넘어가는 장거리 노선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탈 수 있는 경우 큰 차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거리는 모르지만 1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비용은 비록 들지만 충분한 돈 가치가 있다는 두 여성의 경험이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암스테르담에서 뉴욕시에 오는데 인생의 처음으로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서 타고 왔다는 것이죠. 그녀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이미 40개가 넘는 국가를 다녀본 여성인데 언젠가 꼭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한번 타보려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코노미 좌석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반드시 누워서 갈 수 있는 좌석을 여러 번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언젠가 나도 한번 이런 데 앉을 수 있기를 꿈꿔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바로 작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7시간 KLM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게 된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것이 절대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본인의 체이스 25% 트랜스퍼 보너스를 이용해서 가능했다고 말을 하면서요. 토탈 56,500마일을 이용하고 현금은 313달러 50센트의 티켓 구입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이 가격이 수천 달러였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죠. 아마도 이래서 이번 경험이 더 즐겁고 가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KLM 크라운 라운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딱 벌어졌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워낙 라운지가 넓어서 모든 여행객들이 조용한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캐피털 원 벤처 X 카드를 통해서 이미 여러 개 다른 라운지를 경험해 보았는데 이곳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KLM 라운지는 아웃사이드 테라스가 있었고요. 주스 바 수준도 너무 좋았고 샤워 시설에 잠자는 공간도 예약해 사용이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대기 시간이 짧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탑승한 뒤 본인 자리는 너무 아늑했고요. 앉자마자 샴페인을 따라주고 치즈와 스낵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건 모두 진짜 접시에 흰색 식탁보로 너무나 값어치 있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이코노미 좌석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온 음식도 연어의 캐럿 진저 숲 그리고 다음 끼니는 스테이크를 택했다는 것이죠. 목적지 뉴욕시에 도착했을 때 모든 비즈니스 승객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헤어짐 선물이라고 승무원이 가져왔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전통의 세라믹 더치 하우스를 주는 것이었는데 이것들이 각각 모든 하우스는 실제 유명한 역사적 빌딩을 똑같이 만든 것이라고 하고 이 안에는 더치 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더치 모델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말을 하면서 이 다음에도 KLM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것 같다고 웃었습니다. 이래서일까요? 도착했을 때 보통 겪는 피로와 무거운 몸이 한층 더 덜했고 기분이 상쾌하고 피곤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 경험으로 느낀 것은 보통 일반 항공 여행으로 겪는 힘든 과정의 상당 부분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통해 사라진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다른 데서 돈을 아끼는 한 이것만은 절대 가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성은 이 여성은 뉴욕시에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바로 스위스에어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이용한 경우인데 2,600달러를 내고 티켓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 가격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편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앞으로 장거리 여행에 다시는 이코노미 좌석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너무 비싼 가격이 우려되었지만 15시간이라는데 용기를 낸 것이죠. 같은 노선 이코노미 티켓 가격은 650달러라 크게 비교되죠. 정확히 4배네요. 두바이까지 15시간인데 중간에 스위스의 쥬릭에 잠시 레이오버 하는 것도 돼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스위스에어 데스크를 통해 시큐리티도 비교적 빨리 통과하고요.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직원이 본인 티켓을 스캔하고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 알려주겠다고 편하게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도 비슷한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음식과 드링크 너무 좋았고
이 여성은 샤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승하자 콧은 승무원이 챙겨가고 스파클링 와인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자리 하나씩만 있고 중간에 2개가 붙어 있어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 적격이었고 커플들은 가운데 의뢰에 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전체 승객이 15에서 20%밖에 차지 않아서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너무 친절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뉴욕에서 저녁 9시 이륙하는 이유로 잠 잘 자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고 하면서요. 좌석에 마련된 필러와 담요 너무 포근했습니다. 잠잘 때 말로만 듣던 완전히 침대처럼 플랫하게 펴지는 것을 경험했죠. 좌석 주위로 공간이 너무 넓어서 많이 편했습니다. 앞에 놓인 스크린도 보통 이코노미 섹션에서 보았던 TV와 완전히 다르게 커다란 사이즈였습니다. 영화도 몇 편 보았고 저녁 식사와 아침 브렉퍼스트에 상당한 셀렉션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고급스러움은 절대 돈이 아깝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스위스 주리크에 도착해 2시간 레이오버가 있었는데 곧장 스위스의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음식 섹션 초이스와 버페는 최고였습니다. 이어진 오후 1시 비행기는 저녁 9시에 두바이로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항공기가 비교적 새 것이어서 그런지 좌석도 상당히 좋았고요. 담요나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몇 시간 동안 영화도 많이 보았고 비행기를 타고 불편함보다는 즐긴다는 생각이 더 든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커스텀을 통과하는 과정도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종합을 해본 결과 다시는 장거리는 이 이코노믹 클래스는 힘들다는 생각이 굳어졌고 절대 가치 있다는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여성의 경험이 비슷합니다. 한인분들도 주로 한국을 자주 가시는데 이것도 10시간 넘는 장거리 노선에 들어가죠. 마일리지를 이용하시던 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차이를 분명히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몇 년간 비행기 항공사의 이 대명사 보잉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거쳐왔죠. 지난주 마침내 새로운 CEO가 들어섰네요. 8월 1일자로 CEO에 오른 켈리 올트버그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CEO가 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본인이 근무할 오피스 장소를 두고 하는 말인데 바로 시애틀 보잉 오피스에서 일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실 보잉 본사가 시애틀에 위치한 것은 8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01년 본사 헤드쿼터를 시카고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새로 CEO에 임명된 올트버그 씨는 직원들에게 회사 내 메모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300마일 떨어진 시애틀 이 오피스에서 근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회사의 상업용 항공기 분야의 신뢰를 되찾는데 주력하려고 이렇게 결정 내린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모지 내용 안에는요. 우리가 하는 임무는 아주 복잡하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함에도 생산 프로덕션 라인과 개발 프로그램에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일을 지휘해야 하는 것이 한층 더 올바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 시애틀에 베이스를 두고 이 커머셜 에어, 이 상업용 항공 프로그램에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죠. 사실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온 737 맥스라인 공장이 위치한 워싱턴주의 렌턴에서 이 본인이 그 시설에 매일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항공기 생산 과정보다 재정적 결과는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 보잉사는 본사를 시애틀 지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 몇 년간 보잉 항공기는 질적인 면의 문제를 드러냈고요. 2번의 치명적인 추락사고, 다양한 문제들은 줄줄이 이어오면서 또 올해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기 운항 중에 737 항공기 문이 떨어져 나가는 문제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CEO의 시애틀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을 두고 보잉 매니지먼트는 지속적으로 비난해오던 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 뉴스를 듣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잉에서 나온 소식 중 최고라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2001년 보잉사는 본사를 옮기는 것을 두고 그들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옮기는 것이 회사 차원의 최고 옵션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잉의 재정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의 상업용 항공사 외에 그들은 방위 산업, 또 우주항공 비즈니스 같은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이런 차원의 본사의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CEO 오피스 위치를 막론하고 앞에 놓여있는 임무는 막중합니다. 지난 5년간만 보아도 좋은 소식보다는 문제만 줄줄이 이어져 왔죠. 사실 737 맥스 항공기가 베스트셀링 항공기입니다. 이 737 맥스는 디자인 문제가 일어나면서 2018년과 2019년 대형 추락 참사를 기록했고 결국 FAA는 20개월 동안 운항 금지령을 내렸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330억 달러 치명적인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해발 16,000피트 접근할 당시 알래스카 항공기 문짝이 떨어져 나가면서 항공기 한쪽에 구멍이 크게 뚫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러면서 항공기 제작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결국 FAA 앞에 유죄 결정이 내려지고 법정에서 정해진 모니터를 통해서 슈퍼비전을 통해야만 하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거기다 알래스카 항공기 문짝 사건을 두고 연방 NTSB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잉 간부들도 그들도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른다고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인식하면서 새 CEO 올트버그 씨는 보잉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히면서 우리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많은 것이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일한다면 항공 분야 리더 자리를 되찾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1일 보잉 사령탑을 맡게 됐는데요. 이 올트버그 씨는 보잉은 단순히 거대한 미국 코퍼레이션을 넘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당장 놓여있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 리스트가 엄청나다고 강조를 했죠. 앞으로 보잉사의 모든 운영 자체는 연방정부 NTSB뿐만 아니라 FBI 외의 다양한 기관들도 눈독을 들이고 지켜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려하는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이 올트버그 씨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올트버그 씨 전에 2020년 보잉 CEO 자리에 올랐던 데이브 칼훈 씨는 작년에 받은 보너스만 3,300만 달러가 넘어가고요. 이것은 전년 2022년보다 44%나 오른 것입니다. 또 추가로 은퇴연금이 주어졌는데 이 4,500만 달러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분야 분석가는 항공계 CEO 중 최악의 CEO라고 분노합니다. 칼훈 씨 지휘하에 보잉은 최악의 기록만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가치도 절반 이상 떨어지고 엄청난 현금 낭비에 분노에 들끓는 커스터머들만 늘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죠. 수많은 연방정부 조사만 줄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보잉사의 보드 체어맨인 스티븐 멀런코프 씨는 칼훈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737 맥스 항공기 결함으로 2018년과 2019년의 두 번의 추락으로 총 346명이 사망했습니다. 보잉의 이런 문제는 상업용 항공기뿐만 아니고요.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이 보잉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4분기 동안 913억 달러 이 손실을 본 것입니다. 거기다 보잉의 우주선
스타라이너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2명의 우주인이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네요. 이제 새 CEO가 풀어야 할 몇 개 문제들이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보잉 항공사가 아무리 그래도 망할 일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잉의 최고 경쟁 회사는 아시다시피 에어버스이죠. 근데 이 에어버스 역시 그들 자체 내 문제가 많고요. 들어오는 주문도 간신히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또 거기다 최악의 경우 모든 커스터머들이 보잉 항공기를 외면하고 에어버스를 선호한다고 해도 보잉은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어지는 코퍼레이트 컨트랙트 수입 중 40% 이상이 보잉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실패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기업입니다. 이번에 새 CEO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보잉의 지난 20년 동안 그중에 가장 좋은 뉴스라고 입을 모읍니다. 심지어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들 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들도 이번 올트버그 씨의 임명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두 번째 4분기 보잉 주가 손실이 3배 이상 올라갔지만 이번 뉴스를 듣고 지난 수요일 보잉 주식이 2% 상승하면서 이 월스트리트 역시 올트버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마이클 블룸버그 그러면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 뉴욕 시장을 거쳤고요. 또 대통령 선거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월에는 이 10억 달러 도네이션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기부하면서 의과대학생 거의 대부분이 학비 면제를 받게 만든 인물이죠. 근데 이번에 마이클 블룸버그 자선단체는 또 다른 엄청난 기부를 약속했네요. 6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바로 이번에는 흑인 의대 4군데에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Historically Black Medical School에 기부한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 뉴욕 시장이면서 빌리어네어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지난주 뉴욕에서 컨벤션에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컨벤션은 내셔널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이 행사였는데 이 단체는 흑인 의사들을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기부로 인해서 미국 내 이 많은 숫자의 차세대 흑인 의사들을 창조하는 데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층 더 건강하고 흑백 의사 비율의 밸런스를 맞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 더 밝은 미래를 추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내 흑인들은 백인에 비교해서 건강면에 이 한층 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을 의견에 흑인 의사 숫자 증가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건강 불균등의 한 가지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나온 자료를 보면 미국 내 의사들 중 오직 6%만이 흑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흑인 인구는 미국 전체 13%인 반면 한층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흑백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면 이 흑인의 경우 신생아 사망률이나 천식, 정신건강, 혈압, 알츠하이머 병 등 흑인의 비율이 한층 더 높습니다. 2021년 나온 것 보면 14.8%의 흑인 신생아가 조산으로 태어나 다른 인종보다 이것은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요. 흑인 어린이 중 12.3%는 천식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인종 어린이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5%의 흑인들이 55살이 되었을 때 고혈압이 될 환자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기부금은 역사상 HBCU라고 그러죠.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y라는 약자인데
이번 흑인 대학에 주어진 것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4개의 대학이 어딜까요? 첫 번째는 이 하워드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메디슨 이 워싱턴 DC에 있죠. 또 두 번째는 테네시 주에 있는 메하리 메디컬 칼리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틀란타 지역에 위치한 모어하우스 스쿨 오브 메디슨이고요. 이 세 학교는 각각 1억 7,500만 달러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곳 사우스 LA에 위치한 의과대학인데요. Charles Drew University and Science입니다. 바로 와츠 지역에 있는데 이 대학은 7,5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학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조만간 새 의과대학 문을 열게 되는 Xavier University of Louisiana는 5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기부금으로 앞에 말한 세 군데 의과대학 기부금 전체를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4개 흑인 의과대학은 이번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100년도 넘은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있었던 인종학살로 커뮤니티가 완전히 전소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즈음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마이클 블룸버그가 대통령 출마 대선 캠페인의 일부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선에서 내려온 뒤에도 그의 기부단체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흑백 간의 부의 차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총 8억 9,600만 달러를 기부해 왔습니다. 이미 2020년에 똑같은 4개 의과대학에 총 1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때는 기부금의 거의 다가 학생들 빚을 줄여주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 흑인 의사들을 배출해내는 것을 현실화되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중에 모어하우스 메디컬 스쿨의 밸러리 먼트고머리 라이스 총장은 말합니다. 기부금으로 의과대학생당 평균 10만 달러 빚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 기부금 행사도 힘을 받아서인지 한층 더 활발해졌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실 흑인 대학에 주어지는 기부금들이 자주 이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월에 릴리 인다우먼트는 The United Negro College Fund에 1억 달러를 기부했고요. 이것은 이 37개 흑인 대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같은 달 아틀란타에 있는 흑인 여자 대학이 있습니다. 스펠만 칼리지는 그린리프 트러스트의 체어맨인 윌리엄 존슨 부부로부터 1억 달러 기부금을 받기도 했는데 이것은 흑인 여자 대학 한 곳에 주어진 가장 큰 규모 기부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 The Century Foundation의 펠로이면서 흑인 대학과 일반 대학 간의 재정적 차이의 리포트를 내놓은 드니스 스미트 씨는 수많은 주정부가 HBCU 흑인 대학들에 약속했던 재정 지원을 어긴 사례들을 들면서요. 이런 현실에 이번 같은 기부금이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기프트들이야말로 이런 HBCU들이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다른 빌리니어 맥켄지 스캇은 2020년과 2021년 이 흑인 대학의 기부금은 이후 이어지는 추가 기부금들이 마치 체인 리액션처럼 일어나게 자극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의사단체 National Medical Association의 프레지던트인 닥터 요란다 로슨 박사는 이번 4개 의과대학의 이런 기부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수프림 코트에서 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되면서 소수민족, 특히 흑인 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4개 흑인 의과대학은 흑인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최고의 임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부로 상견할 기회와 미래에 대한 투자는 4개 대학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미국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미국 전체 건강에 연관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 UCLA 의과대학 데이비드 게펜 스쿨 오브 메디슨의 부교수인 유티베 에시안 박사는 말합니다. 이 박사는 치료 방식에 나타나는 인종 간 차이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사람인데 하이스쿨에서 대학 교육 시절 지원과 투자는 의학에 관심을 두는 흑인 학생 숫자를 크게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지난번 Affirmative Action 이 폐지는 흑인 학생들에게 절대 불리한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처럼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한데요. 지난번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1억 달러 기부를 한 같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번에는 4개 흑인 의과대학에 6억 달러를 기부하면서 미국 내 모자란 흑인 의사들을 늘려서 미국 내 흑백 간의 건강 레벨과 진료에 나타나는 차별을 좁히는 데 앞장섰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가정의 수돗물에 워터 필터, 정수기 설치하신 분 상당수 될 텐데요. 사실 수돗물 안에는 납, 수은, 바이러스, 농약 등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미국 전체 가정 중에 40% 정도가 필터를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터 옵션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차콜이 들어있는 저렴한 $20 피처 옵션부터 시작해서 리버스 오스모시스, 울트라바이올렛 필터까지 레벨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필터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 수백에서 수천 달러 놀라운 것이 아닌데요. 본인 집에 과연 필터가 필요한지 아닌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미국 내 상당수 이 도시에서 공공 수돗물이 깨끗하게 생산됩니다. 뉴욕시를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10억 갤런 이상이 넘는 깨끗한 수돗물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 장소를 떠난 물이 이 본인 집에서 수도꼭지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보통 도시 차원의 이 지붕에 위치한 물탱크로 펌프되고요. 물이 사용되면서 중력에 의해서 조금씩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 탱크가 청결하지 못하게 유지되면 수질이 당연히 나빠질 것입니다. 거기다 빌딩 자체가 오래된 곳이라면 이 납 파입 가능성이 높고요. 벽에는 성면, 아스베스토스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시는 물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물을 공급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낸다 해도 이 파이프 시스템이 오래되고 납이 들어있다면 도무지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 도심지는 물론이고 교외 지역이나 외딴 지역 등 이 예외 없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일어나는 홍수로 인해서 농약이라든지 상업용 독성 케미칼 등으로 물 오염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럴 때 노약자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본인 수도에서 나오는 수질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전문가의 의뢰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여기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어떤 종류 필터가 본인 상황에 제일 맞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워터 필터는 정말 다양하고 모양도 천지차이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본인에 맞을까요? 브리타 같은 브랜드처럼 차콜이 들어있는 피처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모든 필터들은 걸러내는 방식의 물리적 차단, 배리어를 거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벤진이라든지 클로린, 또 수은 같은 중금속을 차단하는데 그렇지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필터 종류로 주로 설치할 때 플러머나 핸드맨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타입인데 이것도 카운터 위에 설치되기도 하고 싱크 아래 설치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수도꼭지 하나에만 정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집 뒤편에 설치되면 집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 이런 종류야말로 제일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가격 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설치들은 CDC에서 내놓은 기준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 설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필터 사이즈를 보면 이 구멍, 포어 사이즈로 정해지는데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은 이 포어 사이즈가 0.1 마이크론이고요.
얼트라 필트레이션은 사이즈가 0.01 마이크론, 또 나노 필트레이션은 0.001 마이크론까지 차단합니다. 물론 사이즈가 적을수록 효율적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나노 필트레이션이 제일 좋겠지만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또 리버스 오스모시스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싱크 아래나 카운터 위에 설치할 수 있고 피처와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멤브레인을 거칠게 밀어넣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어서 디스틸레이션 시스템은 물을 끓이고 그 수증기를 식혀서 모으는 방법인데 이러면서 찌꺼기를 모두 아래에 남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 효율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역시 엄청나게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트라바이올렛 시스템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병균을 죽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케미칼을 막는 데는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소비자 이 단체 이 컨슈머 리포트는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사람의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각자 집 환경과 상태에 따라 추천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죠. 어떤 사람의 경우 수돗물 맛이 싫어서 필터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물 안에 병균이나 중금속을 가장 우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설치했을 때 무엇을 차단하는지에 따라 선택하는 옵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 들어가는 경비도 선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적게는 $20 옵션에서부터 리버스 오스모시스나 디스틸레이션 시스템은 더 이런 것들은 몇천 달러 이상 들어갑니다. 또 얼마만큼 필터된 물이 필요한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터되는 스피드가 다 각자 달라서 이런 물이 많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과정을 거치고 나오는 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적으로 마실 물 정도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다지 빠른 필터 시스템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를 적절하게 갈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메인테인 되지 못한 필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나와 있고요. 이 매니팩처러가 추천한 내용을 제대로 읽고 따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더러워진 필터는 물을 걸러내는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지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죠. 앞에 말한 브리타 같은 경우에는 차콜 필터에 따라오는 피처 자체도 2달에서 6달마다 바꾸라고 권하고요. 그 기간은 본인이 얼마나 물을 많이 사용하고 필터 시스템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컬리건이라는 회사도 있죠. 이것의 차콜 필터는 2에서 6개월 사이에 바꾸라고 추천하고 리버스 오스모시스 필터의 경우에는 3에서 5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를 정수하는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 필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시중에는 많은 숫자의 정수기들이 나와 있지만 본인 현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맞는 옵션을 잘 골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부에서 깨끗하고 수질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이것이 거쳐오는 저장 탱크나 파이프 시스템에 따라 집에 틀었을 때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이유로 집안에 정수기를 설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종류나 스타일이 너무나 다양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좋다는 워터 필터 한 가지가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현 상황과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간단한 차콜 필터 옵션으로 피처 타입이 있는가 하면 최첨단 나노 필터나 얼트라 필터 시스템 등 아주 다양합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